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까요?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읽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은 노인 강태사는 창밖을 멍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거세지고 있었죠. 퇴근길 차량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거리 신호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노인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됐습니다. 인도 위 폐지를 가득 실은 낡은 리어카를 끌고 가는 여자가 보였거든요. 허름한 패딩 점퍼에 거칠어 보이는 손, 그리고 그 옆으로 귀마개를 쓴 어린 쌍둥이 남자아이들. 눈을 맞으며 힘겹게 리어카를 끄는 여자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흔들렸죠. 강태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차 세워. 기사가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강태산은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내렸어요. 차가운 눈발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좀 하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손을 더욱 꽉 잡고 그저 앞으로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강태사는 그 자리에 선 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리어카 끄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죠. 회장님. 기사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강태사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서한테 연락해. 저 사람들 알아보라고 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 이야기에 머물러 주신 당신 덕분에 이야기가 숨을 쉽니다. 늘 평안하시길. 마음 한켠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손을 맞잡아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에 빠졌던 때로요. 남자의 이름은 강도현. 29살이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좋은 집안 출신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중견기업 회장이었고 어머니는 오래된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도현은 그런 집안의 외아들로 자랐어요. 부족한 것 없이 자랐지만 무언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도현은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서은. 31살 조용하고 차분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어요. 두 사람은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하은은 도현에게 편안함을 줬어요. 그녀 곁에 있으면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요. 도현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하은의 출신과 배경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도현이 집에 돌아온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강태산의 시선과 마주쳤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홍지선도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도현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들켰구나. 앉아. 강태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도현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강태산이 테이블 위로 서류 한 장을 밀어냈습니다. 도현은 그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신상조의 결과였습니다. 서은 33 그리고 그 밑에 적힌 문장들 출생지, 모일웅업소, 모친, 유흥업소, 종업원. 10여 년 전 양아치와 결혼 후 이탈, 유년기, 초등학교까지 술집에서 자람. 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래. 이 여자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냐? 강태산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사업 보고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습니다. 미쳤구나. 홍지선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손가락으로 아들을 가리켰어요. 내가 정말 미친 거야? 술집에서 태어난 아이를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을 데려올 생각이야.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하은이는 할머니 품에서 바르게 자랐어요. 지금은 평범하게 일하고 있고 과거가 어떻든 그건 과거가 어떻든 홍지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 강도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너 혼자 다 망가뜨릴 셈이야? 어머니, 제발 닥쳐. 홍지선의 고함에 도연이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죽어도 안 돼. 강태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도연아. 네. 너 그 여자 만난 지 얼마나 됐니? 1년 됐습니다. 1년. 강태산이 코웃음을 쳤어요. 1년 만에 결혼까지 생각하게 만들다니. 대단한 여자로구나. 목적이 뭐지? 돈. 신분 세탁. 아버지.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하은이를 만나보지도 않으셨잖아요. 만나볼 필요 없어. 강태산이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태어난 곳이 말해주잖아. 그런 집안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될 순 없다. 왜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출신이 중요한데요? 사람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 지금 나한테 따지니? 강태산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래. 우리 같은 집안은 혼맥이 중요해.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라고.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은이만 있으면 돼요. 그래. 강태산이 비웃었어요. 그럼 나가. 지금 당장 이 집 나가. 그 여자랑 사랑만 먹고 살아봐. 내 돈 한 푼도 기대하지 말고. 좋아요. 도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홍지선이 깜짝 놀라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도연아.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전 나갈게요. 아버지. 돈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강태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 번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온다. 알아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전 하은이랑 살 거예요. 너 홍지선이 아들의 뺨을 후려쳤어요. 따끔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연은 뺨을 감싸 주었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태산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는다. 그 여자랑 헤어질 거냐? 이 집 나갈 거냐?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 하은이랑 살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홍지선이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꼈고 강태산은 고개를 돌렸어요. 좋아.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기 방으로 걸어갔죠. 다음날 아침 도연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어머니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아, 어머니, 죄송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전 하은이 없이는 못 살아요. 홍지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도연은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집을 나왔다고, 이제 둘이서 살아야 한다고. 하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내 때문에 아니야. 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야. 후회 없어.
두 사람은 작은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낡은 빌라였지만 둘에겐 충분했어요. 도연은 아버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하은과 함께 꾸린 살림은 행복했어요. 저녁마다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엔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하은은 가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도연은 매번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이야.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너무나 잔인했죠. 그날은 겨울이 막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도연이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길에 올랐죠.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출발했어. 30분 후에 도착할게. 하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심히 와. 밥 따뜻하게 해놨어. 고마워. 사랑해. 도연이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고 택시가 교차로를 지나가려는 순간이었죠. 왼쪽에서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미끄러지듯 달려왔습니다. 도연은 그 불빛을 봤어요. 브레이크 소리가 귓가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충격,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택시기사는 가벼운 부상으로 살아났지만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도연은 달랐어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죠. 보호자분 유감입니다. 하은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천이 덮여 있었어요. 하은은 그 천을 천천히 걷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보였죠.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 도연아.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어나. 제발, 일어나.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은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죠.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작은 식장이었어요.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집을 나온 후 연락을 끊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하은은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켰습니다. 혼자였어요. 친척도 가족도 없었죠. 그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문이 열렸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산과 홍지선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홍지선은 영정 사진을 보자마자 비틀거렸어요. 도연아, 도연아 울부짖으며 영정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들의 사진을 끌어안았죠. 강태산은 뒤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주먹을 꽉 쥔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홍지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은과 눈이 마주쳤어요. 홍지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다 내 탓이야.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야? 홍지선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우리 도연이를 죽였어. 내가. 조문객들이 놀라 돌아봤어요. 강태산이 아내의 팔을 잡았지만 홍지선은 뿌리쳤습니다. 나요.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녀는 하은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데리고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살았으면 이렇게 야근하고 택시 타고 다니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어머님 그건 닥쳐. 홍지선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술집에서 태어난 아이라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내가 우리 도연이한테 붙어서 불행을 가져온 거라고. 하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전 정말 됐어. 강태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홍지선아, 그만해. 여기서 이러지 마. 그는 하은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사준 집 가져갈 생각 말아요. 법적으로 처리하겠소. 당신 앞으로 된 건 하나도 없을 거요.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같은 것도 기대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처리할 테니. 강태산이 돌아섰어요. 홍지선아 가자. 홍지선은 한 번 더 하은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죽였어. 평생 잊지 마. 그리고 돌아섰죠. 두 사람이 나간 후 하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술집에서 태어났대. 그러게 시어머니가 저렇게 화낼 만도 하지. 불쌍하긴 하네. 하은은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그날 밤 하은은 혼자 빈소를 지켰습니다. 도연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죠. 미안해, 도연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정말 너한테 불행을 가져온 걸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촛불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마지막 날 하은은 도연의 관을 따라 화장터까지 갔어요. 관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죠. 하은은 그 연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모든 게 끝났구나.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은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미 2달째였어요. 쌍둥이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도연과 함께 살던 작은 전셋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 때마다, 서랍을 열 때마다 도연의 흔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넥타이, 향수, 손때 묻은 책들 모든 것이 그를 떠올리게 했죠. 하은은 그것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은은 손을 닦고 문을 열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은 씨 맞으십니까? 네. 저는 강태산 회장님 쪽 변호사입니다.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았어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도연 씨의 사망에 따른 재산 정리건입니다. 보험금, 회사 퇴직금, 그리고 이 주택에 대한 권리. 그는 서류들을 펼쳐놓았어요. 법적으로는 부인이신 서은 씨가 상속받으시는 게 맞습니다만 세장님 측에서는 다 드릴게요. 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얼굴로 그녀를 쳐다봤어요. 예. 지금 보험금도 퇴직금도 이 집도 다시 부부모님께 드릴게요. 하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도연이는 저 때문에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은 씨, 이건 법적으로 당신의 권리입니다. 포기하실 필요가 서류 주세요. 서명할게요. 하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펜과 서류를 건넸어요. 하은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름을 적었습니다. 재산 포기 동의서, 보험금, 수령 포기, 주택명의 포기서 모든 것에 사인했죠. 마지막 장에 사인을 하면서 하은이 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시부모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다 드린다고요. 대신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신 다시는 저를 찾지 마시라고. 전 이제 할머니 댁으로 돌아가 혼자 살겠다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챙겨 일어섰어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하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티가 나지 않았지만 확실히 느껴졌어요. 2개의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병원에서 확인했을 때 놀랐었죠. 쌍둥이라니 미안해. 하은이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말 못했어. 아빠한테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의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어. 정말 착했어. 근데 엄마 때문에 엄마가 재수없는 사람이라서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 술집에서 태어난 아이라 재수 없어서 아빠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너희한테도 불행을 가져올 것 같아. 미안해. 하은은 며칠 동안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을 버렸어요. 도연의 물건들은 작은 박스에 담아뒀고 자신의 것도 최소한만 챙겼습니다. 하은은 할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평생 자신을 보듬어 준 유일한 가족의 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폐지를 주어 하은을 중학교 때부터 키웠죠. 낡았지만 따뜻한 할머니의 작은 집. 하은은 할머니 품에 안겨 밤새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현이가.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하은의 등을 토닥여줬죠.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태산의 저택에서는 변호사가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모든 재산을 포기하셨습니다. 서명도 다 받았습니다. 강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네. 옆에 앉아있던 홍지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봐요. 역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돈도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떠나는 거죠. 그만해. 강태산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났죠. 홍지선이 팔짱을 꼈어요. 이제 빨리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겠죠. 젊은 여자가 뭐. 출신이 그런데 다시 유흥가로 돌아가겠죠. 강태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나저나 홍지선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도연이가 애라도 하나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손주라도 있었으면. 홍지선아. 강태산이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손주였으면 며느리가 가만히 있었겠어? 진작 찾아왔겠지. 도와달라고 했을 거야. 그렇긴 하죠. 홍지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여자도 이제 새 인생 살겠지. 젊은데 뭐.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없는 거야. 애도 며느리도.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홍지선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도 보고 싶네요. 우리 도현이.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도 손주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집. 그저 쓸쓸함만 가득했죠. 그리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손주 2명이 너느리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 아이들이 나중에 눈 내리는 거리에서 병든 증조할머니를 위해 폐지를 주우며 걸어갈 거라는 것을. 그리고 5년 후 우연히 그들과 마주치게 될 거라는 것을요. 4년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쌍둥이 이준과 시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 평생 의지했던 할머니마저 지병으로 쓰러지셨죠. 하은은 아이들을 키우며 병든 할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고 아이들을 맡길 곳도 마땅치 않았죠. 결국 할머니가 평생 하셨던 것처럼 폐지 수거를 생계 수단으로 택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가장 익숙하고 아이들을 옆에 두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4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시간은 흘러갔지만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홍지선은 여전히 큰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강태산과 단둘이. 아들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죠. 홍지선은 가끔 경로당에 나갔어요.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정막만 남았죠.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홍지선은 마트에 장을 보러 나왔어요. 단골 마트로 가는 길, 익숙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봄바람이 살랑거렸죠.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으앙, 엉엉, 홍지선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죠. 골목 모퉁이 담벼락 옆에 작은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빨간 귀마개를 하고 있었죠. 홍지선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아가, 왜 울어?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그 순간 홍지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얼굴, 그 눈, 그 코, 그 입술 모든 것이 도현과 똑같았어요. 아니, 어렸을 때 도현 그 자체였습니다. 홍지선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죠. 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 잃어버렸어요. 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요? 홍지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울지 마. 이 할머니가 찾아줄게. 응. 손을 뻗어 아이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이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아가, 이름이 뭐야? 이준이요. 이준아, 예쁜 이름이네. 엄마 어디로 갔어? 저기 아저씨가 이준이 보고 있으래.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근데 엄마가 안 와요. 홍지선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랬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품에 안겼죠.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홍지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인지 모를 눈물이었어요. 이준아,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오는 발소리. 홍지선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여자가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뒤에는 폐지 가득 실은 리어카가 보였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거칠었어요. 손은 트고 갈라져 있었죠. 하지만 그 얼굴을 홍지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홍지선의 입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은이. 이준에게 달려왔어요. 이준아. 엄마, 미안해. 깜빡했어. 아이를 꼭 안으며 온몸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친 데는 없는지.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홍지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은이 작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홍지선은 말을 잃었어요. 그저 하은을 그리고 이준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리어카 옆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똑같이 생긴 아이가 하나 더 뛰어왔습니다. 쌍둥이였어요. 역시 귀마개를 하고 있었죠. 홍지선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쌍둥이. 두 아이 모두 도현을 닮았어요. 그대로였습니다. 어렸을 때 도현이 둘이 있는 것 같았죠. 홍지선의 다리가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잠깐. 얘야. 떨리는 목소리로 하은을 불렀습니다. 너희 애들은 누구니? 하은은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제 아이들이에요. 어머니랑은 상관없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돌아서려 했어요. 하지만 홍지선이 하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아기 좀 하자. 놓으세요. 하은이 팔을 빼려 했지만 홍지선은 놓지 않았어요. 이 애들 혹시. 홍지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연이 애들 아니니? 하은은 홍지선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만나서 낳은 애들이에요. 홍지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술집 출신인 저 혼자 살 순 없잖아요. 하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재수없는 사람이니까 빨리 다른 남자 만나서 애 낳고 살았어요. 얘야. 홍지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말이 마치 자신이 뱉었던 칼날처럼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다시는 아는 척하지 마세요. 하은이 홍지선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이준아, 시우야 가자. 쌍둥이는 엄마를 따라 걸었어요. 리어카를 끌며 천천히 멀어져 갔죠. 홍지선은 그 자리에 선 채 말을 잃었습니다. 도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도현이랑 너무 닮았는데. 하지만 하은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홍지선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어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태산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나 지금 이상한 일을 겪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를 봤어. 그리고 애들도. 쌍둥이, 도연이랑 똑같이 생긴. 전화로 강태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설마 당신 착각한 거 아니야? 아니야. 홍지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히 봤어. 도연이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 그녀는 하은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어요. 리어카 끄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홍지선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강태산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우는 아이를 발견한 것, 도연과 똑같이 생긴 얼굴, 하은과의 만남, 그리고 쌍둥이. 강태산은 팔짱을 낀 채 듣고 있었습니다. 설마 강태산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손주면 벌써 찾아왔을 거야. 4년이나 지났는데 한 번도 연락 안 했잖아. 하지만 여보, 홍지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도연이랑 똑같이 생겼어. 내가 어떻게 착각을 하겠어? 내가 낳은 아들인데. 홍지선아, 강태산이 아내의 어깨를 잡았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다른 애들 보고 착각한 거야. 그 여자도 다른 남자 만나서 낳은 애들이라고 했잖아. 그래도 애가 죽은 지 얼마인데 다른 남자랑 잘 살고 있나 보지 뭐. 강태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우리 손주 면지가 가만히 있겠어? 폐지 줍는다며 도와달라고 했겠지. 돈 달라고 찾아왔을 거 아니야. 홍지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렇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도연이 어렸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눈웃음 짓던 모습, 울 때 입술 삐죽거리던 모습.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태산은 회사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도 늦게 퇴근하는 중이었습니다. 기사가 차를 몰고 있었죠. 거리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눈이었습니다. 회장님, 눈이 오네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강태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신호에 걸렸습니다. 차가 멈췄죠. 강태산은 무심코 창밖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인도 위에서 누군가가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었거든요. 눈을 맞으며 힘겹게 리어카를 끄는 젊은 여자. 그리고 그 양옆으로 걸어가는 작은 아이 둘. 빨간 귀마개를 쓴 쌍둥이였어요. 강태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 세워. 예, 차 세우라고. 기사가 황급히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강태산은 문을 열고 내렸어요. 차가운 눈발이 얼굴을 때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도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엄마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엄마, 눈. 응, 조심해. 미끄러워. 하은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태산은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그 얼굴을 봐야 했어요. 한 아이가 강태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강태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어렸을 때 도연. 아니, 도연보다 더 귀여운 버전의 도연. 작은 코, 동그란 눈, 통통한 볼. 모든 게 자신의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다른 아이도 돌아봤어요. 쌍둥이니까 당연히 똑같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도연의 피를 이어받았어요. 강태산은 말을 잃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아기 좀. 떨리는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하은이 돌아봤어요. 강태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어요. 가자. 하은이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자니까.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하은은 리어카를 끌며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 종종 걸음을 쳤죠. 잠깐. 강태산이 소리쳤지만 하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눈발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강태산은 그대로 선 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따라가. 지금 당장. 어디 사는지 알아내. 그는 기사에게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기사는 당황하며 차를 돌려 하은이 사라진 방향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강태산은 차에 앉았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한테 연락해 저 사람들 알아보라고 해. 강태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예. 누구를 말씀이십니까? 방금 리어카 끌던 여자 서은이야. 알아봐. 어디 사는지 뭐하고 사는지. 그리고 강태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 애들 생년월일 알아내. 집에 돌아온 강태산은 곧바로 홍지선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홍지선아. 응. 홍지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태산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나도 봤어. 뭘? 그 애들 쌍둥이. 방금 봤어. 홍지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어디서? 거리에서. 눈 내리는데 리어카 끌고 가더라고. 애들 데리고. 강태산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홍지선아, 도연이야. 도연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았어. 나도 그렇게 느꼈어. 홍지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럼 혹시 정말 모르겠어. 강태산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확인해야 해. 확실하게. 어떠해? 비서 시켜서 알아보고 있어. 생년월일만 확인하면 돼. 강태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 손주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럼 홍지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린 지난 4년 동안 우리 손주들이 태지 줍는 걸 몰랐던 거야? 둘은 말없이 마주봤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강태산의 서재로 왔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강태산은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장에 사진이 붙어 있었죠. 하은이 리어카를 끌고 가는 모습, 그리고 쌍둥이가 걸어가는 뒷모습. 서은 씨 36세입니다. 비서가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거주지는 할머니와 살고 있는 반지하 단칸방. 병든 할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태지 수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태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장을 넘겼어요. 아이들은 쌍둥이 남자아이 둘입니다. 이름은 강희준, 강시우. 현재 4살.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생년월일이. 강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전입니다. 정확히는. 비서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강도현 씨 사망 6개월 후에 태어났습니다. 강태산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6개월 후 내 임신 기간을 계산하면.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도현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임신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태산은 의자에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한 거구나. 회장님,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막말을 했는데. 강태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떻게 임신했다고 말하겠어? 우리가 뭐라고 했는데.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죠. 집도 다 빼앗고 돈도 한 푼 안 주고. 그러고도 손주가 있다고 말하겠어? 비서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강태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홍지선이한테 알려. 네. 그리고 강태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DNA 검사해야 해. 확실하게 확인해야 돼. 하지만 회장님 어떻게? 어린이집. 강태산이 돌아섰어요.
애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알아냈지. 네. 신림동에 있는 작은 어린이집입니다. 거기 가서 애들 컵이든 뭐든 가져와. 침 묻은 거. 네.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비밀로 해. 하은이한테 들키면 안 돼. 알겠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비서는 어린이집에서 쌍둥이가 사용한 물컵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강태산의 DNA 샘플과 함께 검사 기관에 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또 일주일이 걸렸죠. 그 시간이 강태산에게는 1년처럼 느껴졌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쌍둥이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도연을 닮은 그 작은 얼굴들. 만약 정말 손주라면, 만약 지난 4년 동안 자신의 손주들이 폐지를 주우며 살았다면, 병든 증조할머니를 위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결과가 도착한 날 강태사는 홍지선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건넸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홍지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서워. 나도. 강태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해. 그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의 종이였죠. 강태산은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친자 관계 확률 99.99%. 99%. 강태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홍지선이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읽었죠. 99.99%.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우리 손주야. 강태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말 우리 손주였어. 도연이 애들. 홍지선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가 몰랐어. 4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홍지선이 흐느꼈습니다. 내가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했는데, 술집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재수 없다고. 나도. 강태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집 빼앗고 돈 한 푼 안 주고, 그래 놓고 어떻게 손주가 있다고 말하겠어? 우리한테 어떻게 말을 해? 홍지선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그 애가 혼자 쌍둥이를 혼자 낳았단 말이야. 옆에 아무도 없이. 그랬겠지. 강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다 내쫓았으니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야. 그럼 돈은? 애들 키우는데 돈은 어떠해? 폐지 주어서. 강태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매일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애들 손잡고 병든 할머니를 위해. 안 돼. 홍지선이 소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우리 손주들이 그렇게 엄마가 폐지 줍는 걸 보면서 자랐다고. 강태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당장 찾아가야 해. 홍지선이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데려와야 해. 우리 손주들. 홍지선아. 강태산이 아내의 팔을 잡았어요. 그게 쉽겠어.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며느리가 우릴 받아주겠어? 그래도 일단 생각 좀 하자. 강태산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두 사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쌍둥이의 사진을 보고 또 봤어요. 어린이집 CCTV에서 캡처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이준, 뛰어다니는 시우, 자신들의 손주였어요. 도연의 피를 이은 아이들. 하지만 그들은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모르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강태산이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홍지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주들의 사진을 꽉 쥐고 울 뿐이었죠. 새벽 5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신림동 반지하 골목은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흰 눈을 비추고 있었죠. 그곳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산과 홍지선. 비싼 코트를 입은 그들은 차가운 눈밭에 무릎을 대고 있었어요. 떨고 계시는데 옆에 서 있던 기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차에 계시죠? 안 돼. 강태산이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기다려야 해. 홍지선은 말없이 눈을 막고 있었습니다. 2시간째였어요. 새벽 3시부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며느리가 폐지 주우러 나오는 게 도통 이 시간이래. 강태산이 중얼거렸습니다. 비서가 알아봤어. 홍지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얼어붙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손주들이 4년 동안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 6시가 가까워졌을 때 반지하 문이 열렸습니다. 하은이 나왔어요. 낡은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이 역할을 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눈밭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시부모. 하은의 손에서 열쇠가 떨어졌어요. 어머님, 하은아. 홍지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하은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왜 여기 계세요? 사과하러 왔다. 강태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일어나세요. 하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필요 없어요. 하은아, 필요 없다고요? 하은이 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장례식장에서 술집에서 태어난 아이라 재수 없어서 도연이가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홍지선이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집도 빼앗고 돈도 한 푼 안 주고. 하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러고도 어떻게 임신했다고 말해요? 어떻게 손주가 있다고 말해요? 알아. 강태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용서 못 받을 짓을 했어. 그럼 왜 여기 와요? 하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예요, 손주들? 홍지선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들 한 번만 보게 해줘. 제발. 안 돼요. 하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애들은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필요 없어요. 우린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잘 살았니? 강태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폐지 주우면서 반지하에서 병든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그게 잘 사는 거니? 그래도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우린 행복했어요. 애들이 있어서. 하은아. 홍지선이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평생 후회하며 살게. 제발. 그때였습니다. 반지하 문이 다시 열렸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이었어요. 뒤에 시우도 나왔죠. 잠옷에 눈을 비비며 엄마 왜 안 들어와? 쌍둥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밭에 앉아있는 노인들을 봤어요. 할머니, 이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할아버지도. 시우가 강태산을 가리켰어요. 강태산과 홍지선은 아이들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애들아, 홍지선이 손을 뻗었어요. 우리 할머니란다. 할머니, 이준이 하은을 쳐다봤어요. 엄마, 진짜 할머니야?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홍지선에게, 강태산에게. 할머니, 왜 울어? 시우가 홍지선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작은 손으로. 홍지선은 그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강태산이 쌍둥이를 안았어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이준과 시우는 영문도 모른 채 할아버지를 안아줬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 괜찮아. 그 말에 강태사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죠. 하은은 그 모습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밭에 주저앉았어요. 전 정말 손주들 당당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술집에서 태어난 아이여도, 제가 재수없는 사람이어도 애들만큼은 떳떳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알아. 홍지선이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다 알아.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네 사람이 눈밭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쌍둥이들도 함께.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 함께 살자. 강태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우리한테 기회를 줘. 우리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하은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으니까. 알겠어요. 하은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신 할머니 병원부터. 강태산과 홍지선은 며느리를 꼭 안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넓은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이준과 시우가 강태산의 등에 매달려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말 타기. 그래, 탄다. 강태산이 웃으며 아이들을 태우고 기어갔죠. 홍지선은 부엌에서 하은과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은아, 애들 좋아하는 반찬이 뭐니? 고기랑 계란말이요? 그래, 내가 많이 해줄게. 하은의 할머니는 대형 병원에서 최고의 간호를 받으며 빠르게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강도연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은이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도연아, 우리 잘 살고 있어. 애들도 행복해. 그러니까 너도 편히 쉬어. 강태산이 며느리 곁으로 왔습니다. 도연이가 좋아하겠다. 이 모습 보면. 네.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아버님. 내가 고맙지. 강태산이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한테 다시 가족을 만들어줘서. 저녁 식탁에 모두 둘러앉았어요. 5명의 가족. 뒤늦게 만들어진 가족이었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상처를 딛고 용서를 통해 다시 만들어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사연 우체통이었습니다.